아버지,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강원도 깊은 산골 요양원 정문 앞에 폭설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여기가 이제 아버지 집이에요. 낡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주름진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노인은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사내는 노인의 낡은 가방을 눈 쌓인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차문을 쾅 닫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세단이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노인이 떨리던 손을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03.15 세계때가 오면. 노인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요양원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던 사내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짧은 문자 한 줄. 게임 시작한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요양원 정문에 선 노인은 떠나는 차의 테일램프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을 맞으며 서 있는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노인은 요양원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꼿꼿하던 허리가 천천히 굽어지고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낡은 수첩 안엔 무엇이 적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발신자도 없는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박철웅, 그게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양원 2층 구석방에 배정받은 박철웅 씨는 아침마다 식당으로 내려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병인이 국그릇을 앞에 놓아줘도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국물이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르신, 진지 드셔야죠. 식으면 맛없어요. 간병인이 수저를 손에 쥐어줘도 박철웅 씨는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점심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간병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댔습니다. 치매가 꽤 진행된 것 같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만 한다고 말입니다.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한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어제도 물었던 간병인에게 오늘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간병인이 5번째 자기 이름을 알려줄 때쯤엔 한숨과 함께였죠. 밤이면 더 심했습니다. 박철웅 씨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배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어디 갔니? 철수야. 당직 간병인이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기억 속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차트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치매네. 얼마 못 가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철웅 씨가 복도를 배회할 때 이상하게도
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석만 골라 다녔습니다. 당직 간병인이 감시 화면을 보면 복도 끝에서 노인이 나타났다가 다음 순간엔 반대편 사각지대에 서 있곤 했죠. 마치 어디에 카메라가 달렸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리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 박철웅 씨는 침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뭔가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떨리던 손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멍했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첩 페이지엔 숫자와 시간,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글씨들이 빼곡히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수첩을 덮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코를 골며 잠든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던 간병인이 그 수첩을 슬쩍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젯밤 무언가를 빼곡히 적었을 그 페이지들은 전부 백지였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쓰는 걸 봤는데 글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박철웅 씨에게 반말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박씨. 밥 먹었으면 방 들어가 있어. 그럴 때마다 박철웅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등을 돌려 복도로 나가는 순간 딱 1초 동안만 박철웅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그 순간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죠. 그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하지만 다른 간병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다 그렇지 뭐. 가끔 정신 번쩍 들 때도 있다니까.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 증상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노인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매일 밤 사라지는 그 글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 무렵 서울 강남 한복판 신성그룹 본사 68층 회장실은 도심 전체를 내려다보는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검은색 명함 케이스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회장 앞에 섰습니다. 70대 초반의 한진수 회장이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준혁을 차갑게 후쳐봤습니다. 준혁 변호사, 자네 아버지 문제는 어떻게 됐나? 박준혁이 허리를 구부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서 곧. 한진수가 말을 자르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꼭 나한테 필요한 건 고지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가진 그것만 확실히 없애면 자네를 이사로 앉힐 수 있다고 했잖나. 박준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회장님, 그것만 없어지면 정말 30년 전 일은 완전히 묻히는 겁니까? 한진수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증거만 사라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니까 서둘러. 늙은이가 언제 정신 차릴지 모르니까. 박준혁이 회장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내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아버지 옛날 집은 다 뒤져봤어? 한편 그 시각 서울 은평구 낡은 단독주택. 한수진이 먼지투성이 서재를 뒤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품 코트 위로 거미줄이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3개 찾았어요. 근데 전부 비밀번호 걸려 있고 하나는 열쇠 구멍도 있던데.
수진이 낡은 책장을 헤치다가 오래된 법복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액자 뒷면엔 대검찰청 특수부 박철웅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오빠, 이거 봐요. 시아버지가 검사셨어요? 전화 너머로 박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검사? 뭔 소리야?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이셨는데. 한수진이 액자를 뒤집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럼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길래?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로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신우이 민서. 수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벨이 울렸고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언니, 대체 무슨 짓이에요? 박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탐사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오빠랑 언니 둘이서 결정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수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서 씨, 그럼 당신이 모실 거였어요? 이혼하고 애 하나 키우면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돌봐요? 치매라는 진단도 제대로 받았어요? 병원 기록 보여주세요. 한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정식 진단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저 박준혁이 아버지가 이상하다며 요양원행을 결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박민서가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민서야. 지금 당장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려줘. 박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요양원이야. 왜? 왜긴 왜야? 아버지를 왜 거기 보낸 거냐고? 박준혁이 한숨을 푹 쉬며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모실 거 아니면 입 다물어.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아버지 치매 증상 심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 치매? 오빠, 아버지는 멀쩡하셨어. 내가 한 달 전에 봤는데 정정하셨다고. 그만해, 민서야. 내가 뭘 알아? 박준혁은 짜증 섞인 한마디만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민서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주차장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수진은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금고 3개 중 가장 오래돼 보이는 것의 비밀번호판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숫자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번호판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99403115 찰칵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어 있어?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는 거야? 그 순간 금고 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고 있나? 아빠가. 한수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 김태식이 2층 복도를 순찰하며 각 방을 돌아봤습니다. 박철웅 씨 방 앞을 지나칠 때 문틈 사이로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식이 슬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사물함을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책 2억 권이 전부였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서랍을 뒤적이던 김태식의 손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서랍 구석, 낡은 손수건 아래 숨겨져 있던 명함 한 장. 김태식이 명함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대검찰청 특수부 박철웅. 글씨는 발에서 거의 읽기 힘들 정도였지만 검찰청 로고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김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이 노인네가
침대에서 코를 고는 박철웅 씨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름도 못 외우던 그 노인이 검사 출신이라니. 김태식은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태식이 박준혁의 명함을 뒤적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혁 변호사님? 네, 전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 저 강원도 해솔요양원 원장 김태식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검사 출신이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검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사물함에서 명함을 발견했거든요. 대검찰청 특수부라고 적혀 있는데. 찰칵. 박준혁의 차 문이 급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저렇게 다급하게 구는 걸까요?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오히려 자랑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2층 창가. 박철웅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원장이 사무실로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머니가 살짝 불룩한 게 명함을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박철웅 씨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물어뜯기 시작했구나.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똑같은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원장이 가져간 건 미끼였고 진짜는 여전히 자기 손에 있었죠. 명함 뒷면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신성그룹 박영철 전무 사건. 박철웅 씨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요양원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급히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요란했죠. 박준혁이 차에서 뛰어내려 요양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철웅 씨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상보다 10분 빠르네. 역시 급한가 보구나. 그리고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허공을 응시했죠.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박준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웅 씨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준혁이. 아니, 준호? 준석이? 박준혁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검사하셨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박철웅 씨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내가 언제? 아,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머리가 자꾸 이래서. 박준혁이 아버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명함 외에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원장실로 내려가 명함을 달라고 했지만 김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박준혁의 뒷모습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던 박철웅 씨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 환자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노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서울 어느 지하 서재에서 한 여자가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게임의 두 번째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은평구. 박민선은 아버지의 옛집 지하 서재 앞에 섰습니다. 오빠 부부가 금고를 뒤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들도 못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서는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이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보시던 기억이 났죠. 민서야, 아빠 일은 비밀이 많단다.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다 말해줄게. 벽장 뒤편 오래된 책장을 밀어내자 벽에 금이 간 듯한 선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밀어보니 벽 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철제 금고 하나.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죠. 금고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몇 장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 헤드라인. 신성그룹 박영철 전무 한강 추락사. 경찰 음주 사고로 결론. 날짜는 1994년 3월 16일. 민서가 다음 기사를 펼쳤습니다. 고인 유족 타살 의혹 제기했으나 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그 옆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이다. 한진수가 죽였다. 나는 증거를 찾았지만 위에서 막았다.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자 안에서 또 다른 쪽지가 나왔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걸 찾았다면 아빠는 아마 더 이상 곁에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거다. 증거는 세 곳에 나눠뒀다. 하나는 내가 찾았고 나머지 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때가 되면 그들이 움직일 거야. 내가 마지막 희망이다. 마이너스 아빠가. 민서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서울 서초동의 한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옛 후배라는 강민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강민호가 민서를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박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세요. 오빠가 보냈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요? 혹시 치매 때문에?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게 의심스러워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30년 전 신성그룹 사건 담당하셨던 거 아세요? 강민호가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죠. 박 선배님은 그때부터 단 한 가지만 준비하셨어요. 민서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 아버지가 정말 증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강민호가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박 선배님이 10년 전에 제게 맡기셨죠. 언젠가 민서 씨가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오후 민서는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2층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웅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웅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서가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아빠, 저예요. 민서. 아, 우리 딸. 민서 맞지? 민서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간병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박철웅 씨의 떨리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찾았구나, 민서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30년 전 그 검사의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면회실. 박준혁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수진도 함께였죠.
박철웅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준혁의 목소리에 박철웅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맞지? 아니 준호? 박준혁이 의자를 당겨 앞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하러 왔어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재산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가 관리하려고 하는데 박철웅 씨가 서류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0억. 그게 뭐야? 돈이 그렇게 많았나? 한수진이 옆에서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준혁 오빠가 잘 관리할 거예요. 아버님은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박준혁이 서류를 펼쳐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박철웅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건? 신성그룹이랑 그 옛날 일이랑 완전히 손 떼셔야 해요. 30년 전 그 사건 다 잊으시는 거예요. 박철웅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무슨 사건? 박준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수 회장님이랑 있었던 일요. 증거든 뭐든 다 없애주세요. 그럼 200억 원 다 아버지 거예요. 박철웅 씨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 어디 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한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어디 금고에 넣어두셨다거나. 박철웅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금고는 비어있던데. 아, 맞다. 누군가한테 맡겼나?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글쎄, 기억이, 머리가 자꾸 아프네. 박철웅 씨가 머리를 감싸주자 간병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준혁이 서류를 챙기며 한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치매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요.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누군가한테 맡겼다는 말.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요? 일단 계약서부터 받아내야 해. 아버지가 서명만 하시면 법적으로 재산은 내 거야. 그 다음에 천천히 증거를 찾으면 돼. 이틀 뒤 박준혁이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박철웅 씨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억. 그거 나한테 주려고? 네, 아버지. 대신 신성그룹 일은 완전히 잊으셔야 해요. 박철웅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잊으라고 했지? 한진수 회장이랑 있었던 일요. 한진수, 그 사람이 누구더라? 박준혁이 서류 아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아버지. 박철웅 씨의 손이 서류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박철웅 씨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웅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서류에 휘갈겨 서명을 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챙겨들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받았어.
이제 200억은 내 거야. 하지만 박준혁은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 뒷장, 작은 글씨로 적힌 독소 조항을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즉시 무효가 되며 모든 재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귀속된다. 박철웅 씨는 창가에 서서 떠나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준혁아. 하지만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날 밤 요양원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 2층 복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불. 간병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철웅 씨의 방에서 가장 많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박철웅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책상 위 전기 스탠드가 넘어져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철웅 씨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죠. 한편 서울에서 박준혁은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준혁 변호사님, 아버님이 화재 사고로. 박준혁이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강릉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준혁과 한수진이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웅 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고령이신데다 폐 기능도 약해서 깨어나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준혁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박철웅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방서에서 온 조사관이 박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기 스탠드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봉투 안에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과 녹아버린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종이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다 타버렸지만 몇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 살인, 녹취.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 한수진이 재빨리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녹아버렸네요. 복구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박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증거가 다 타버렸어. 그날 저녁 박준혁은 한진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아버지 방에서 화재가 났는데 증거로 보이는 서류랑 USB가 전부 타버렸습니다. 한진수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잘했네. 그럼 이제 걱정 끝이군. 자네 아버지는? 의식불명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겠다고. 그럼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 전화를 끊은 박준혁은 한수진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200억에 회장님 신임까지 받고. 정말 다행이에요.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어쩌나 했는데. 그들은 축배를 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릉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마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박철웅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미끼를 물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한다. 박철웅 씨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에 탄 USB는 빈 것이었고 타버린 서류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증거는 애초부터 다른 곳에 있었죠.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차 한 대가 병원 주차장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박민서였습니다. 그녀 손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게임에 진짜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오전 10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던데 누가 한대요?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박철웅. 손떨림도 없었고 비틀거림도 없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전직 검사라는데. 박철웅이 준비한 종이도 없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 박철웅입니다. 오늘 30년 묵은 거짓말이 끝납니다. 그 순간 신성그룹 본사 한진수 회장이 비서실에서 급히 달려온 직원에게서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엔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이 떠 있었습니다. 한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박철웅이 왜 거기 서 있어? 같은 시각 박준혁은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신성그룹 박영철 전무가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철웅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사고라 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멀쩡하시잖아. 치매는? 화면 속 박철웅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저는 굴복했습니다. 박철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박철웅이 봉투에서 서류 세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한진수 회장이 박영철 전무 살해를 지시한 녹취록 원본입니다. 둘째, 당시 경찰과 검찰에 뇌물이 전달된 증거입니다. 셋째, 사건 당일 한강대교 인근 CCTV 복원 영상입니다. 이 증거들은 30년간 세 사람에게 나눠 맡겨졌습니다. 박철웅이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나타났고 또 한 사람, 백발의 노인이 함께 섰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그리고 박영철 전무의 동생 박영수 씨입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박철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어준 사람. 박민서가 아버지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딸 박민서 기자입니다. 신성그룹 회장실. 한진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장 변호인단 소집해. 박준혁, 그 새끼는 뭐하고 있어?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진수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진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혁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검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변호사, 증거인멸 방조 및 위증교사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박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까지? 검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따님인 박민서 기자가 고발했습니다. 아버님을 요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고요.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30년 전 살인 은폐 긴급 체포, 전직 검사의 30년 복수, 아니 정의 구현, 요양원 2층 창가. 박철웅은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박민서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박철웅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서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질 거란다.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박영철 전무의 유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한진수와 박준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철웅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75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박철웅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1994년 3월 15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웅이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피고인석의 한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대교 인근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영철 전무는 이미 물에 빠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2명은 누구였습니까? 한진수 회장의 운전기사와 비서였습니다. 한진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그 증거를 30년간 왜 숨기고 계셨습니까? 박철웅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시 저는 겁이 났습니다. 대검찰청 간부가 직접 찾아와 압력을 넣었고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박철웅이 증인석에서 내려와 판사에게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철웅이 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30년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2 손으로 증거 봉투를 판사에게 올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철 전무의 동생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가 박철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녹취록 재생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 30년 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철 그놈, 오늘 밤에 처리해. 한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사고로 위장하면 됩니까? 당연하지. 술 먹여서 한강에 쳐넣어. 음주 사고로 만들어. 녹취가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진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취는 불법 도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서가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녹취는 당시 박영철 전무 본인이 녹음한 것입니다. 회장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전무님은 녹음기를 동생인 박영수 씨에게 맡겼고 박영수 씨가 30년간 보관하다가 저희 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박준혁 차례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당신은 친부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진수 회장이 제게 승진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증거만 없애면
한진수가 박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이.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며칠간의 심리 끝에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한진수에게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증거인멸 방조 및 존속유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철웅은 아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박철웅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민서야. 시간이 하는 거지. 1년이 흘렀습니다. 박철웅은 1994 진실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을 돕는 단체였죠. 재단 사무실 현판을 꺼는 날, 박영철 전무의 동생 박영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형님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웅이 박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에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선배님이 30년을 견뎌주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서는 이사장이 되어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르포 기사 30년의 침묵은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민서의 10살 딸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박철웅이 손녀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단다. 한편 교도소, 박준혁은 독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가족을 버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던 그날 밤을요. 편지는 계속 왔지만 박철웅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랍 깊숙이 보관만 했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편지 안 읽으세요? 아직은 아니다. 내 오빠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시간이 말해줄 거야. 어느 가을날 박철웅과 민서는 한강대교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박영철 전무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철웅이 국화꽃 한 다발을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영철 전무님, 이제야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꽃을 바라보며 박철웅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박철웅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가죽 수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30년 전 적어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박철웅이 펜을 들어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왔다. 마이너스 2025년 12월. 수첩을 덮으며 박철웅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결국 찾아온다는 것을 30년을 기다린 한 사람의 침묵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도 권력도 시간도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란 바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박철웅 씨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증거를 지키며 때를 기다렸죠. 치매 놓인 흉내를 내며 아들의 냉혹함을 견뎌내고 요양원 구석방에서도 정의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분해도 조금만 더 견디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정직하고 따뜻하게 채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